자, 반갑습니다. 아마 지난 4월 4일이었죠. 11시였었고, 글쎄,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다 같이 있으니까 학교 기준 시간으로는 3교시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수업이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무실에서 제 원래 할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은 솔직히 말하면, 요 발표 임박해서는 한 11시 한 50분쯤부터는 사실 선생님들이랑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고, 그때 이제 수업이 없었던 선생님들이랑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아마 이제 제가 수업이 있었더라도, 그래도 본 교과 수업 내용을 진행하기보다는 요거를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실시간으로 봤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탄핵 선고일이 발표되고 나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몇 월 며칠에 선고하겠다 이게 발표되고 나서 교육부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헌재 탄핵 심판을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틀어도 좋다. 다만 너무 이제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만 위반되지 않도록 조심히 잘 다뤄달라. 아마 좋은 계기 교육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공문이 내려왔었어요. 근데 그 계기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본 교과 내용이랑 상관이 있든 없든 본 교과 내용이랑은 별도로 이제 별도일 수도 있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혹은 시사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들을 그 소재를 가지고 와서 학생들, 청소년들이 이 소재에 대해서 좀 건강하게 인식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입장이나 의견을 갖거나 정리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입장이나 의견을 다른 친구들과 또 나눠볼 수 있도록 그런 활동도 해보고 공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걸 이제 계기 교육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슈를 한번 다뤄보는 거죠. 수업 시간에. 그런 걸 계기 교육이라고 하는데 계기 교육은 불법이 전혀 아니고요. 어, 교육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교육 방식의 하나로 교육 컨텐츠 하나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이렇게 빅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영상을 봐도 좋다. 다만 너무 정치적인 중립성에 위배되지 않게만 잘 다뤄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막기 힘들 거라고 봤겠죠. 많은 선생님들께서 교육부에서 그런 공문이 내려오지 않았더라도 아마 좀 대놓고 틀어서 보는 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유는 하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던데 아무튼 뭐 이제 11시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존에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을 그 사람이 했던 어떤 직무 행위나 다양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긴다든지 대단한 잘못이 있다고 봐서 하던 일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그런 걸 탄핵이라고 하죠. 근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던 건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법정부가 설치된 이래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첫 번째가 이제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기각됐고요. 그래서 이제 직무를 복귀하셨었죠. 그때는 조금 지금이랑 분위기가 달랐던 게 그때는 이제 국회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탄핵 심판에 들어갔지만 전 국민적으로는 좀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금 더 강했던 면이 있었어요.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집권 말기에 국정농단 의혹으로 인해서 탄핵 심판을 받고 탄핵이 됐었죠. 그다음 이번이 세 번째인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시점에는 제가 저도 학생이었기 때문에 잘 뭘 몰랐고 박근혜 대통령 파면됐을 때 그때 이제 탄핵 선고문을 보면 선고문이 굉장히 뭐랄까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글적으로도 굉장히 하나의 독립된 글로서도 굉장히 뛰어난 글이고 그다음에 왜 어떠한 논리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이런 선고를 하게 됐는지를 쭉 써내려가는 글이다 보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 있었던 소식들이나 그 소식들의 중요한 면들, 어떤 면을 해석하는지, 어떤 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주요 시사 이슈들, 그 사건과 관련한 주요 시사 이슈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수준 높은 글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파면 당시에.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쥐뿔도 몰라요. 지금 되게 막 뭐랄까 좀 되게 그럴듯하게 무슨 청소년을 위한 해석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법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요. 그냥 동네 역사 선생일 뿐이고. 근데 그렇잖아요. 이것도 역사잖아요. 이게 역사예요. 제가 이제 그 3학년 친구들은 알겠지만 작년에 우리 역사란 무엇인가 공부할 때 넓게 보면은 바로 어제까지도 역사다. 근데 그중에서 우리가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일들을 골라서 이제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것들을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 탄핵 심판 선고의 선고문 자체가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법조문이겠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더라도 지금 이 순간도 역사가들에게는 이게 사료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률가들에게는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쓴 이 선고문이 법조문이겠지만 법률 판결문이겠지만 역사가들에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료거든요.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이제 현대사를 최극 현대사를 함께 다뤄본다라는 의미로 판결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꼭 역사 과목으로서가 아니라 뭐 제가 국어 선생님은 아닙니다만 저는 대단히 잘 쓰여진 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글로서 독립된 글로서 비문학이죠. 비문학 문학이 아닌 글을 이제 어떤 해체 해석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학이 아닌 글을 읽을 때 지금 이 글을 해석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듣는 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근데 이게 아마 청소년을 위한 해석 이러니까 되게 쉽게 풀 것 같지만 제가 해보니까요. 이게 저도 이제 이 PPT를 만들면서 자료를 막 봤을 거 아니에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고 조금 모르겠어요. 조금 분위기를 풀자면 잠 안 오면 이 영상 트셔도 됩니다. 이렇게 정말 졸린 영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그 역사 수업할 때는 그게 이제 대체로는 막 1000년 이상 몇백 년 지난 일들을 다루니까 뭐 이렇게 막 제가 좀 쉽게 떠들 수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야 그때 막 고고당 뒤졌어. 뭐 아니면 뭐 야 성황 그렇게 배신당하더니 결국엔 뒤지지 않냐? 존나 불쌍하잖아. 막 이렇게 가볍게 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다 살아계신 분들이고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받은 며칠밖에 안 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고 또 어쨌든 이건 물론 학교 수업으로 올리는 건 아니지만 신분 자체가 어떤 공립학교, 공립중학교 교사 입장에서 정책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막 이렇게 막 흥분해 가면서 막 재미있게 막 이렇게 깔깔거리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네. 나 좀 졸린 너무 자야 되는데 내가 지금 늦었는데 잠이 안 오는데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틀어놓으셔도 됩니다. 그때 틀어놓으셔도 되고 조금 조근조근 잔잔하게 가지 않을까요? 아마 영상 길이도 찍어봐야 알겠지만 되게 길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난 재밌게 봐야겠다. 그런 친구들은 끄고 나가세요. 개노잼입니다. 개노잼이고 나는 좀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잘 쓰여진 글을 해석하거나 좀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다든지 하는 친구들은 아니면 난 지금 빨리 자야 되는데 잘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잠이 안 온다든지 그런 친구들도 함께 이렇게 봐주시면 차마 즐겨달란 말은 못하겠고요. 같이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사실은 도입하는데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죠. 무서워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서 저도 이 영상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또 막 이제 제가 완전 공개로 올리다 보니까 또 뭐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학교 바깥에 있는 일반 시민분들이 뭐 니 잘못 알고 있는 거다. 막 이렇게 지탄하실까 봐. 그리고 또 혹은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 권력기관에서 네가 어떻게 중등학교 공립교사로서 이따위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하실까 봐 또 사실 겁나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래도 제가 겪는 두려움보다는 이걸 정리해서 학생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게 조금 더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믿고 한번 해 보겠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제가 재직하고 있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니라 다른 일반 시민분들께서 이 영상을 만약에 보셨는데 제가 하는 말들 중에서 뭔가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당신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즉 반박하신다면 반박시 님 말이 맞음. 가불기죠? 이거 절대 그죠? 깰 수 없는 어, 반박시 님 말이 맞습니다. 예, 제가 하는 내용이 다 틀렸고 여러분들 말이 다 맞고요. 어, 어떤 반박 댓글이 달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식이 더 많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걸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더 뭐랄까 무서우니까 별소리를 다 하네요. 여러분들이 더 이제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제가 틀렸고요. 모든 여러 가지 만약에 저를 반박하는 댓글들이 달린다면 어,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님 말이 맞습니다. 그죠? 무서워. 씨. 이게 진짜 내 용기야. 내 용기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토할 것 같네요, 정말. 이거를 왜 내가 한다고 깝쳤지? 토할 것 같은데? 하지만 아까 지금이라도 때려칠까? 지금 일요일이거든요. 내가 왜 내 휴일을 반납하면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개깝치는 겁니다. 개깝치는 건데 이렇게 깝치고 나대는 게 조금이라도 약간의 의미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사전에 저의 정치적 지향성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로 지지하는 정당이 없습니다. 제가 교사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돼서가 아니고요. 그것도 맞지만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라 정말로 저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냥 시사에 좀 관심이 있을 뿐이지 뭐 국민의힘이 좋다, 뭐 더불어민주당이 좋다, 조국혁신당이 좋다, 뭐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정말로. 그리고 최대한 이 자료를 만들 때는 다른 사견을 덧대지 않고 가급적이면 100%는 아닙니다만 100%는 아닙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번에 나온 헌법재판소 판결문만을 근거로 하려고 했고요. 사실은 이제 좀 쉬운 표현으로 바꿔볼까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쉬운 표현으로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바꾼다고 바꾼 게 저만의 해석이 들어가는 거고 그게 혹시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처음 법조문을 쓰셨을 때 의도를 왜곡하는 게 될 수 있을까 봐 어렵더라도 그냥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에 이제 말로 할 때는 조금 이제 이게 이런 의미예요.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도록 하죠. 일단은 이번 심판의 근본적인 법적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심판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삼권 분립이라는 원리 위에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를 가장 근간의 토대로 하는 심판입니다. 요 민주주의는 삼권 분립이어야 한다는 건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정치 철학자인 몽테스키에가 주장했었던 내용이고 그 주장을 이제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참고로 몽테스키에는 프랑스의 계몽주의 정치 철학자고요. 주로 이제 1700년대 18세기에 주로 활동을 했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 이전에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분이 이제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주장하셨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삼권이 분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 내용은 아마 역사 시간에는 중학교 2학년 이제 1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아니구나. 2학기구나. 그죠? 2학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제 헷갈리는 거 보시면 이제 타이밍이 어느 정도인지 잡히겠죠. 중세 끝 넘어가고 근대 시작하는 거기가 이제 1학기와 2학기를 구분하는 구분점이잖아요. 근데 그거 이제 뭐 선생님이 어떻게 이제 내용 구성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중2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제가 지금 2학년을 안 들어가니까. 아무튼 중학교 2학년 2학기 초입 부분에 이제 계몽주의 1학기 말이나 2학기 초입 부분에 계몽주의에 등장하는 철학자인 몽테스큐에가 주장했던 그 내용을 현대민주주의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바로 이 삼권 분립의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 사회 시간에도 배우는 걸로 알고 있고 역사 시간에도 중학교 2학년 단계에서 자주 언급이 되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삼권 뭐뭐뭐예요. 그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구성이 되죠. 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거고요. 행정부는 그 법령에 근거해서 실제 통치 행위를 하는 게 행정부입니다. 다양한 기관을 운영하고 그 기관을 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기관을 운영한다든지 또 기관을 시민들에게 적용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통치 행위를 베푼다? 통치 행위를 하는 그런 게 이제 행정부라고 볼 수 있고요. 사법부는 법에 따라서 다양한 심판을 내리고 그다음에 그 심판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용하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가 분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은 서로 견제될 수 있어야 하며 서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이 셋은 서로가 서로를 간섭해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느 한쪽이 너무 완전히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두 개의 부서가 이제 나머지 다 그 잘못하고 있는 한 부서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성권 분립의 기본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통령이 무언가 지금 대통령의 직무 행위로서 굉장히 올바르지 않다, 잘못하고 있다라고 할 만큼 행동을 보였다면 이번 경우에는 계엄령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입법부가 그 행위는 잘못되었고 그 잘못의 크기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서 그만두게 할 만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그럼 이제 이 국회에서 뜻을 모아서 어, 사법부에 이 사람을 자를 수 있는 심판을 요청합니다. 청구한다고 하죠. 이걸 탄핵 심판, 이 탄핵 심판이 이제 자를 수 있도록 심판을 하는 거고, 그걸 요청을 어디다 하냐면 사법부에 하게 되는데 사법부 중에서도 사실 사법부는요 크게 둘러보시면 돼요. 법원과 헌법재판소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렇게 네이버에 사법부 치시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법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의 가장 큰 존재가 대법원이죠. 보통 이렇게 법원은 삼심제죠, 삼심제.
그래서 가장 1심이 이제 지방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심이 고등법원이 있고요. 그 다음 가장 높은 게 대법원이 있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주로 법률을 심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 위에 가장 근간에 있는 게 헌법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차례 헌법이 개헌이 있었지만 헌법을 고치는 걸 개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 차례 헌법이 고쳐졌지만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얻어진 1987년 헌법이 현재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헌법을 87년 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그 헌법을 바탕으로 그 헌법을 해석하고 그 헌법의 해석에 따라서 심판 사항을 심판하는 곳을 헌법재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냥 사법부라고 딱 검색하면 대법원 이하 법원들이 나오지만 헌법재판소도 일반적으로는 사법부에 포함되는 걸로 봐요. 그러면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는 어떠냐? 독립적입니다.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장이 같은 위치에 놓여요. 그래서 서로 어떤 간섭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단심이에요, 단심. 그래서 요거 한번 심판 내리면 그 다음 심판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헌법재판소의 재판 결과는 승복 아니면은 답이 없습니다. 무조건 승복을 해야 되는 한 번만 심판하는 단심이다라는 거죠. 탄핵 심판을 청구할 때는 무조건 청구하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100명 이상이 서명을 해야 발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국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국민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여당이 되겠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고요. 여당이라고 하는 건 지금 행정부의 수반을 배출한 정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야당 중에서 제일 야당, 제일 큰 야당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 빼고는 다 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더불어민주당이고 요 경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훨씬 더 인원수가 많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170명,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108명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좀 틀을 보시면 조국혁신당은 주로 이제 다 야당인데 이제 주로 더불어민주당과 좀 뜻을 같이 하는 진보 계열로 보통 보고요. 개혁신당은 약간 보수 계열로 해석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진보당은 뭐 대놓고 진보라고 써 있죠. 기본소득당도 이거 용해인 의원 한 분이신데 사회민주당도 마찬가지고 한 분씩이신데 이분들도 주로 이제 진보계로 보죠. 그래서 범야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은 20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170명 더불어민주당 더하기 조국혁신당 하면 182명. 거기다가 개혁신당도 함께 찬성한다고 해도 185명. 거기다가 진보당 합치면 188명, 기본소득당 188명. 그러면 이제 무소속까지 다 한다고 해도 10명 이상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탄핵에 찬성을 해줘야 탄핵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 점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탄핵에 찬성하신 분들은 대단한 고민을 하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국민의힘 중에서 탄핵 심판에 찬성표를 던지신 분들은 조금 더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을 갖는 상태에서 아마 이제 그런 표를 던지셨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런 정당 구성에서 200명이 넘게 아마 204명으로 알고 있는데 204명이 찬성하면서 요 누가 어떤 투표를 했는지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로 알고 있어요. 원래 국회에서 어떤 의견을 던질 때는 국회의원은 사실은 자기 의견을 내세우면 안 되거든요. 국회의원은 왜냐면 이제 시민들이 뽑아준 사람이고 대의민주주의잖아요. 대신 대자라고요. 그래서 의견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 나를 뽑아준 사람들, 내가 속한 그 지역구, 그 지역구의 의견을 대변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법률에서 찬반 투표를 할 때는 의견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비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의결을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수감표를 하죠. 아무튼 간에 200명이 넘게 찬성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목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헌법재판소는 단심으로 단 한 번의 심판으로 탄핵 여부를 이제 장기간의 어떤 평의를 거쳐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인용하거나 각하하거나 기각 아이고 이거 고쳐올게요. 이거 봐. 잠시만요.
정성스럽게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실수가 나오네요. 아무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결론 중에 하나를 낼 수 있습니다. 인용, 각하, 기각. 신호등 표시를 나름대로 한 거예요. 주황색이 없죠. 그러니까 yes or no예요. 결국은 yes or no인데 파란색이면 초록색이면 예스고요. 신호등이에요. 빨간색이면 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제가 이렇게 색깔을 이해하기 좋게 넣은 거지만 인용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런 거예요. 지금 탄핵해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근데 인용은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끌어다 쓴다는 건 그 말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해달라, 잘라달라 이 요청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인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파면되는 거죠. 각하는 이제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각하가 나오면 직무에 복귀하시는 거죠. 탄핵되지 않고. 근데 이제 각하의 경우에는 요 어떤 요청의 절차가 잘못됐을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건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뭐 갖춰야 될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때, 과정상의 문제가 있을 때 각하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각은 그 탄핵 청구를 하고자 하는, 왜 탄핵하려고 하는데 그 논리가 잘못됐다고 봤을 때는 기각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무에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결론 중에 하나를 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탄핵 판결문을 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문이에요, 전문. 근데 이거 중앙일보 기사에서 이제 발췌해 온 건데 아마도 제 생각인데 쭉 읽어봤는데 아마도 적인 것 같아요. 그 자동으로 왜 사람이 쳤는지 아니면 AI가 입력해 준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중간중간에 오타도 보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어 5초씩 해드릴 테니까 뭐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캡처 뜨셔서 이렇게 나중에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적으로 그 작문 능력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글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뭐 책 읽는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이거 저기요. 우리 학교 애들은 이거 만약에 캡처해서 저한테 갖고 오시거나 아니면 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헌법재판소 전문 인수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저한테 오세요. 인수해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읽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5초씩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캡처 떠보시고. 자, 1. 길죠. 그렇게 길죠. 이거를 너무 이제 기니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그냥 해석을 해드리겠다는 건데 전체 글의 큰 구성 요건은 근데 요거 해석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깔아놓고 가야 돼. 무서워. 너무 무서워. 제 해석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의 분석이나 해석이 틀릴 수 있지만 저의 해석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해석은 그렇다는 거고 다만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드는 건 야, 니들보다 낫겠지. 내가 그래도 선생인데 중딩들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무서워. 아무튼 어 아무튼 저의 이 글에 대한 저의 해석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어 이게 이제 내가 그냥 공개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니들만 보면은 내가 이렇게 쫄겠냐. 근데 이게 만약에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이거 막 엄마 아빠랑 같이 보고 그런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그래요. 아무튼 이게 저의 해석이지만 크게 네 가지로 글이 구성이 돼요. 첫 번째로는 적법 요건, 즉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심판을 하는 것이 이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 해석에 적합한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1번에서 적합하지 않다. 이 심판은 진행되려고 함에 있어서 이 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면 각하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심판을 하는 게 법상 맞는가, 법적으로 맞는가를 묻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피청구인. 이제부터 피청구인이라고 말하면 청구를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할 피자예요. 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가?
위반했다면 어떤 행위들이 위반이고 왜 위반인가. 이제 그거를 보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만약에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내용이나 정도가 이 사람을 대통령이라는 직무에서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가. 그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 번째랑 연결되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대통령을 파면시키면 그 다음 대선 때까지는 대통령이 없는 기간이 한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지 몰라도 다음 대선을 아마 6월 3일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얼른 잡아도 2달 정도잖아요. 2달 동안 이제 행정부의 수반이 공석인 상태인 그런 상태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주변 뭐 이제 국가들한테도 막 대서특필 될 거고 이런저런 혼란들을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혼란보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가? 그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3번, 4번은 어느 정도는 연결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고 위반한 그 사실의 크기가 정도가 그러니까 위반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가 이 사람을 대통령직에서 자를 만큼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를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적법 요건인데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제가 가나다라를 맞게 썼나요? 가나다라 마바. 그죠? 내 한글을 배운 지가 오래돼서 그 가나다라 순서가 맞나? 가나다라 마바. 근데 저거는 그건 있어요. 이거 그 저도 이제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면 이제 공문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게 이제 공문 논리 서열 순서예요. 1, 가, 그다음 이제 그다음 뭐 반가로 1, 반가로 그런 식으로. 반가로 1, 반가로 가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아무튼 적법 요건 안에서는 크게 이제 6가지의 논쟁 사항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사건의 계엄 선포,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자체가 어, 사법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를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계엄령을 내린 행위 자체를 사법부 즉 헌법재판소에서 심의할 수 있겠는가, 이게 옳고 그른지를 따져 묻는 것이 맞는가, 그걸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는요 본회의 이전에 그러니까 전 단계로 이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를 보시면 이거는 구성을 좀 보셔야 되는데 국회를 보시면 본회의가 있기 전에요. 어, 두 단계를 크게 이거 일반 사회 시간에 아마 배울 거예요. 두 단계를 크게 거치거든요. 첫 번째로는 해당 법률 내용이 속한 분과위원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에 관한 문제면 예결산위원회가 있고요. 교육에 관한 문제면 교육위원회가 있고요. 뭐 군대나 국방에 관한 문제면 국방위원회가 있고 그걸 소위원회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법률을 이런 법률을 만들어 보면 어때요라고 제안을 하잖아요. 제안을 하면 그 제안이 그 법률의 내용에 속하는 소위원회에서 먼저 논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장병들 너무 고생하니까 휴가 일수를 좀 늘려주는 법을 신설해 보면 어때요? 그러면 국방위원회라는 소위원회에 먼저 가서 거기서 검토를 거치는 거죠. 그 소위원회에는 이제 이제 뭐야 야당 대표들, 여당 대표들 이렇게 와서 이제 야당의 국방위원회에 속하는 위원들, 여당의 국방위원회에 속하는 위원들 와서 이 사안을 논의하겠죠. 그다음에 소위원회 각 그 해당 분야의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데를 거치게 돼요. 법제사법위원회는 지금 이 의원이 새롭게 제안한 이 법률이 다른 관계 법령이나 더 상위의 법과 혹시 모순되거나 고쳐야 될 점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정말 고쳐도 안 될 만큼 안 되는 거면 빠꾸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법제사법위원회까지 거친 다음에 본회의 표결로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본회의 표결로 올라가서 이제 그것도 법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오면 법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법을 개정하든 신설하는 법을 만들든 하는 건데 그 법을 만들어도요. 대통령은 이 본회의를 통과한 본회의 단계까지 통과한 법에 대해서도 제의 요구권을 발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봤을 때 본회의까지 통과된 이 법이 너무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 잘못된 법인 것 같아. 그러면 이거 다시 의논해 주세요라고 돌릴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사실 우리 학생회도 거의 똑같이 구성이 돼 있어요. 학생회도 보시면 대의원에 반장 부반장 친구들은 가보면 알잖아요. 대의원에 가면은 소위원회가 있죠. 이거는 뭐 학생회도 있고 뭐 학생자치회도 있고 뭐 학습위원회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우리 지금 사보입고 등교한 애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조금 더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소위원회로 가야겠어요? 학생회 소위원회로 가야겠죠. 학생부 위원회로 가야겠죠. 그래서 거기서 괜찮은 것 같은데요라고 통과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회에는 그 단계가 없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혹시 다른 교칙과 뭐 엇갈리진 않는지, 뭐 다른 교칙에는 학생의 자율권을 존중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과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진 않은지 이런 거 검토하고, 그러면 이제 다 모인 자리에서, 이게 대의원회 의원들 다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그게 본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서 통과되면 그러면 이제 거의 법률로 적용인데, 마지막 단계가 뭐 대통령을 교장 선생님이 한번 비유해 보면,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뜻은 알겠지만 요거는 한 번 더 의논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돌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본회의에서는 다시 의논을 시작하든가 뭐 폐기하든가 할 수 있겠죠. 그런 단계인데, 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여기서의 지금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요청을 하기 전에 이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내는 것이 타당한지, 이 사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복잡하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로 청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한 번 더 조사하지 않았어야 됐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가. 이 일사부재라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거는 법의 일반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의 일반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도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은 한 번 이제 그 심의나 어떤 재판을 내렸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요일 날 지각을 했어요. 지각을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듣고 깜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다음 날 뭐 이렇게 선생님이 불러다가, 야, 너 어제 지각했잖아. 깜지 써. 이러면은 이건 좀 그렇잖아요. 어제 지각한 거에 대해서는 어제 깜지를 써서 끝난 건데, 또 그걸 가지고 너 어제 지각했잖아. 그 깜지 써.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게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입니다.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국회에서 탄핵 그 탄핵소추안을 한 번 얘기했던 게 아니거든요. 두 번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에 탄핵소추안을 얘기했을 때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결정족수라고 하죠. 이 의사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가 부족해지면서 아예 탄핵소추안을 심의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열망이 커지면서 다시 제안을 했었죠. 그러니까 두 번 제안한 거죠. 두 번 탄핵소추안을 낸 것이 과연 적합했느냐,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탄핵소추안 그때 부결됐었는데, 그죠? 부결이란 표현도 웃기죠. 아예 심의를 못했었던 거죠. 근데 한 번 또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요걸 이제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심판을 진행함이 헌법을 수호함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예요. 이 심판을 진행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 헌법재판소의 목적은 우리 헌법을 수호하는 데 있거든요. 지키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심판을 진행하는 게 우리 헌법을 앞으로도 지켜나가는데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탄핵소추 청구에 있어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가? 요거 너무 어렵죠. 요거는 저도 사실 몰라서 조금 찾아봤는데, 요거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저 만한이를 설명할 때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바는 탄핵소추권이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남용되었는가? 즉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위공직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는 이 권한이 혹시 대통령의 지위를 빼앗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되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남자가 함부로 남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쓸 용자고. 그래서 국회가 고위공무원, 대통령을 포함하는 고위공무원을 탄핵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제 탄핵소추권이라고 하는데, 그 탄핵소추권이 혹시 대통령의 정상적인 어떤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함부로 쓰이진 않았는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개의 안건을 가지고 이 심판이 과연 적합한지를 판단하는데, 첫 번째, 이 사건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헌재 판결문을 보면 거의 원문을 그대로 땄어요.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 헌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엄령을 내리는 것 자체를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볼 수 있어요. 그걸 부정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릴 수 있지만, 또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그 사실 자체를, 그런 행위가 적당했는지를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 조건은 통과죠, 통과. 그러니까 대통령은 계엄령을 내릴 수 있지만 대통령이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계엄령을 내리는 것이 적합했는지 헌법재판소는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 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헌법을 지키는 행위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삼권 분립에 기초하는 겁니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계엄령 내리는 거 인정. 하지만 사법부로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의 계엄령 내리는 걸 심판할 수도 있는 거다. 왜? 독립적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삼권 분립의 각각의 독립성에 근거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그다음에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법에 적합했는가?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낼 때는 이제 그것도 하나의 법률적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안에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서 국회의 이런 권한 행사가 법에 적합한지를 검토를 했었어야 하지만 지금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헌법의 기본 내용이죠. 국회가 소추라는 권한을 쓰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이거예요. 근데 입법부가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국회가 그 권한을 쓰는 절차, 순서는 국회에서 재량껏 정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둘째 줄입니다. 국회법은 법사위, 즉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필요 없다라고 국회에서 판단했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따져 물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까지도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번 더 조사할 건지 아니면 그 단계는 건너뛸 건지 그걸 결정하는 것도 국회 내부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해도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 즉 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따져 물을 일은 아니고 그래서 국회가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국회가 만약에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없이 그냥 탄핵소추안을 냈다고 해도 그게 법을 어긴 일은 아니다.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아, 탄핵소추안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하는가를 보고 있는데 현재 판결문을 보면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첫째 줄 있죠. 저게 일사부재의 원칙이에요. 국회법은 한 번 이제 부결됐다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그냥 폐기된 거죠. 그 폐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그 얘기를 다시 꺼낼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피청구인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한 번 이미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418회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제기했을 때는 419회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학생회에 비유해 보면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이번 주에 또 해도 된다는 거야.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그 지난주 처음 모였을 때 그때 한 번 또 하면 그건 이상하지만 그 다음 주에는 회기가 달라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4월 1주차가 뭐 5회차 회의예요. 그럼 5회차 회의 안에서 뭐 교복 얘기했다가 5회차 얘기 진행하고 있는데 또 그 얘기를 또 꺼내고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였을 때 다시 또 꺼내는 건 그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 역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어, 보충 의견으로는 이제 정영식 재판관님께서 이제 다른 회기에 똑같은 얘기를 꺼냈더라도 그걸 좀 제한하는 법이 추가적으로 입법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싶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시사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어, 그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판결을 접하게 되면 그 판사들을 되게 많이 욕을 하잖아요. 지가 안 당해봐서 그래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재량이 아주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판사 마음대로 판결을 하는 건 아니에요. 판사도 사실 판사보다 더 중요한 건 법 조문이죠. 이제 법 조문이 그 문장이 쓰여져 있는 범위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영식 재판관의 의견은 현재 있는 법만으로는 이런 해석이 옳지만 현재 있는 법 자체가 옳은지 조금 수정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지금의 재판은 지금의 법을 근거로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지금의 법을 해석해 보면은 탄핵소추안을 두 번 냈었지만 처음 냈을 때는 418회였고 두 번째 냈을 때는 그 다음 모임인 419회였기 때문에 따져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심판을 진행함이 헌법을 수호함에 있어서 이익이 되는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계엄을 되게 짧은 시간 안에 해제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계엄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지 않았냐? 이제 요게 이제 피청구인 측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주장에 대한 입장, 즉 계엄이 굉장히 빠르게 해제가 됐기 때문에 실제로 계엄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별로 없었는데, 근데 굳이 이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느냐라는 피청구인 측의 주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이렇다는 거죠. 계엄이 결과적으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엄 자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엄을 했다는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로서 어떤 충분히 이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즉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것 자체가 그게 몇 시간이 됐든 결과적으로 해제가 됐든 안 됐든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것 자체가 청구인 측이 요구하는 탄핵 사유로서 충분히 어느 정도 이유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심판을 진행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라는 거죠. 약간은 심판을 진행하는 게 헌법을 지킴에 있어서 그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아까 어떻게 보면은 가항이랑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나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별로 없었다라는 주장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청구인 측에서는 계엄을 내린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근데 계엄을 내린 행위 자체가 있었다라고 계엄을 내린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 계엄령을 내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이 심판을 진행하는 게 헌법을 지킴에 있어서 이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하는 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엄이 짧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어, 계엄령을 내린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로서 충분하다고 청구인 측은 봤는데, 이러한 문제 의식이 청구인 측이 보는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린 행위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 이 의견 자체를 심판하는 게 우리 헌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정말 짧게 간추리면요, 청구인 측이 얘기하는 대로 계엄령을 내린 행위 자체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가와 거의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 계엄 시간이 실질적으로 짧았다고 해서 이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짧았든 길었든 끝났든 안 끝났든 계엄령을 내린 행위 자체가 심판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막 이게 이제 그 문제의 그 복잡한 그거죠. 탄핵소추 청구에 있어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함은 타당한가? 현재 판결문을 읽어보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해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 사유의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탄핵소추안을 이제 의원들이 본회의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 문서를 아는 문서예요, 문서. 근데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합시다라고 하는 그 의견을 본회의에 제출할 때 왜 파면할까요? 라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쓸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해서 파면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의견을 받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처음에 국회 단계에서, 아직 국회에서 의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 이때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됩니다라고 설명할 때 내란죄를 포함했었어요. 즉 대통령 윤석열은 군대를 동원해서 내란죄 혐의가 있다. 근데 이 내란죄는요, 형법이거든요. 형법. 어, 근데 요렇게 해서 표결을 받아놓고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할 때는 요걸 뺐단 말이에요. 내란죄 영역을 뺐어요. 그리고 헌법을 위반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을 했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법은요, 아시겠지만 가장 뿌리에 헌법이 있고요. 헌법이 있고 그 위에 법률이 있는데, 법률이 크게 셋으로 나뉩니다. 형법이 있고요. 민법이 있고요. 행정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뉘는데,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탄핵소추안을 처음에 국회에 제출을 했을 때, 탄핵소추안이라는 문서를 제출했을 때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이러한 이유로 파면한다라는 설명을 보면 내란죄라는 형법을 어겼다. 내란죄 대상자다. 요게 들어가 있었어요. 내란죄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 상태로 의결을 받아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제출을 할 때 내란죄를 뺐단 말이에요. 내란죄를 빼고 헌법을 어긴 일들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이걸 문제 삼으니까 여기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를 변경한 거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문제 삼고 있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사실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결국 똑같은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법을 어긴 건지를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어 문제가 없다. 결국 사실관계는 변한 게 없지 않느냐. 사실관계에 대해서 아예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고 어떤 법을 어긴 거다. 그래서 파면을 했으면 한다라고 요청을 하는 법률 적용의 변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심의에 있어서 문제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는 추가로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했던 행동들이 어떤 헌법이나 어떤 법률을 어긴 건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도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사람은 A법, B법, C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제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만약에 제출한 뒤에 A, B, C법이 아니고 B, C, D법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어떤 법을 어긴 건지에 대해서 뭐 처음에 청구했을 때 A, B, C라고 얘기했든 B, C, D라고 얘기했든 최종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람의 행위는 이러이러한 법을 어긴 것이다라고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실이 중요한 거지 적용 법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도 어렵죠. 그래도 어, 어쨌든 조금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야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맞은편 애가 그러니까 A가 B한테 야 돈 내놔 안 내놓으면 죽여버린다. 그래서 B가 결국은 무서워서 알겠어 이러고 돈을 줬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B네 부모님께서 결국 A를 신고했습니다. 신고할 때 이게 이제 청구인 측이죠. 신고할 때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협박을 한 거기 때문에 A 어머님은 협박죄를 처음에 넣었어요. 처음에 넣었는데 쭉 얘기를 듣고 보니까 돈도 뺏긴 거기 때문에 금품갈취죄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중에 제목을 추가할 수 있겠죠.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법원은 이 사건을 평가할 때 금품갈취죄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협박죄를 적용할 건지 아니면 둘 다를 적용할 건지 혹은 그 이상의 또 다른 법률을 적용할 건지 이건 법원의 독자적인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지금 요거는 이제 피청구인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국회에서 의결을 받을 때 만약에 처음부터 내란죄를 아예 안 넣었다면 어, 이 2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200명이 안 됐을 거다 이거예요. 탄핵소추안 청구를 반대하는 사람이 100명이 더 넘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헌재의 입장은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if고 만약에고 그 만약에를 법률에 적용할 수는 없다. 만약에 그건 상상일 뿐이지 않냐. 만약에 처음부터 내란죄라는 설명을 뺐다면 200명까지 찬성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가정적인 그러니까 가정을 if로 한번 만약에를 해보는 거고 그런 만약에 이렇다면 저렇게 됐을 것이다라는 식의 설명은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에서는 적절치 않다. 이미 벌어진 사실만 가지고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마지막 탄핵소추권이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해 남용되었는가 즉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위공무원을 탄핵시킬 수 있는 그 권한 탄핵소추권이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함부로 사용되었는가 그걸 이제 보는 건데 앞선 내용들 가나 다라 마항을 봤을 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여러 가지 의결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피청구인 즉 피소추체의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일정 단계 이상 아직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정 단계 이상 소명이 밝혀졌다 이런 거예요. 밝혀졌기 때문에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즉 절차가 문제될 게 없고 또 이러이러해서 탄핵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그 주장 내용이 일정 부분은 소명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다루어 볼 만하다.
재판해 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적법 요건을 6가지 조항을 다 본 거잖아요. 요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 탄핵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 첫 번째 제기할 수 있는 이 심판의 문제점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하를 끌어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나를 자르려고 막 탄핵 심판을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탄핵 소송을 걸었는데 탄핵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절차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시비를 건 거예요. 거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송을 즉 청구를 당한 입장에서 대통령 측에서 나를 자르겠다고 이번에 제기한 이 탄핵 심판은 절차상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한 것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아니다. 이건 충분히 심의해 볼 만하다라고 반박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7개를 봤던 거죠. 7개가 아니고 6개를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피청구인 즉 대통령이 실제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하였는가를 하나하나 소추 사유별로 해석을 하는 건데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울 거예요. 말이 되게 웃기다. 이미도 충분히 어려웠는데 그동안도 충분히 어려웠는데 여기도 이제 좀 보시면 소추 사유별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그 탄핵안을 제기하는 이유별로 해석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5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계엄에 당연히 집중이 되어 있죠. 계엄 선포는 타당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회에 군대, 경찰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계엄하고 나서 포고했었던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 그 계엄 포고령이 내용적으로 옳았는지를 심의해 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는데 그러한 행위가 과연 옳았는지에 대해서 심의해 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법조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행위를 보였었는데 그 행위는 과연 옳았었는지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계엄 선포는 타당했는가? 이건 또 세부적으로 2개의 안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엄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했는가? 즉 계엄령은 원래 어떤 상황에 내리도록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상황에 실제 상황이 부합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엄 선포의 절차를 지켰는가를 보는 거죠. 첫 번째부터 보시면 계엄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했는가? 어떤 상황에서 내리는 건지를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비상계엄의 선포는 실체적 요건 중에 하나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이 그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비상계엄 선포를 내리려면 그게 다른 나라와의 전쟁 때문이든 아니면 국내의 내란이나 국내의 어떤 일단 정치 세력의 반란 행위나 봉기나 이런 여러 가지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실제로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그 가끔 다큐멘터리에서 보면은 막 아프리카 내전 국가 이런 데 보면은 막 길 가다가 막 총 쏘고 막 이러죠. 그런 상황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막, 막 시민들이 막 경찰도 막 없어가지고 막 그냥 가게 털고 내가 막 마트 털어도 막 나를 잡는 사람이 없고 아니면 가게 주인이 막 경찰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총으로 막 쏴버리고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한국 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상황. 이해되시겠죠? 그런 상황일 경우에 계엄령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도 급격한 위기 상황이 되어야 정부가 국민들의 실제 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생긴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특히나 이동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어, 예를 들어서 막 내가 만약에 길을 걷는데 어떤 사람이 막 나를 총으로 쏜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위협이 실제로 있고 내가 만약에 그걸 당해도 나를 도와줄 경찰이 올 거라는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지금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내가 쳐맞고 총 맞고 막 집단 린치 당해가지고 막 한 남자 막 키 막 180 넘는 남자 7명 8명이 막 나를 막 두드려 패고 막 내가 막 뼈가 다 부서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나를 도와주러 올 경찰을 기대할 수 없어. 경찰은 오지 않을 거야. 내가 알아서 다 맞짱 떠서 이기든가 그냥 뒤지든가 해야 돼. 그런 상황이어야 계엄령을 내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법이 정하는 계엄령의 선포 조건입니다. 전면전 상황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뭐 아프리카처럼 내전 국가라든지 뭐 그런 상황이면 저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엄령을 내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현실적,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중간고사 공부하러 스터디 카페 가려고 하는데 집 밖을 나서니까 막 어떤 총이 나를 겨누고 있고 막
저쪽에서 막 누가 막 모르는 남자가 막 나를 향해서 막 총을 겨누고 있다든지 막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이어야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내가 계엄령을 내린 이유는 이렇다는 거죠. 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아닌 정당들을 얘기하는 거죠. 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아까 보셨다시피 전체 300명인데 국민의힘이 107명인가 그랬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170명이고 절반 이상이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막 너무 많은 고위직 공무원들을 막 다 탄핵소추 잘라버리려고 했다든지 일방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한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이 별로 원하지 않는 법들을 무리하게 통과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도 이따 예산안 얘기는 하겠지만 1년 정부의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얼만큼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고 그 또 어느 정도의 규모의 돈을 어디에 얼만큼 쓸 건지 그걸 예산안이라고 하죠. 근데 그 예산안은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 올해 저희는 부처 운영을 위해서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뭐 교육부에서는 뭐 얼마가 필요하고 국방부에서는 얼마 필요하고 교육부에서는 뭐 학교도 만들어야 되겠고 뭐 뭐도 만들어야 되겠고 뭐 국방부에서는 뭐 전투기도 사야겠고 뭐 건설교통부에서는 뭐 무슨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겠고 뭐 어디에 뭐 다리도 놔야겠고 뭐 이렇게 다 해서 각 정부 부처에서 저희 얼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예산안을 짜는데 이제 그걸 국회 통과를 받아야 돼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국민들의 대표인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회의 통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이제 너무 대통령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고 야당 멋대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자르는 일이든 법을 통과시키는 일이든 돈을 쓰는 일이든 너무 야당 멋대로 다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걸 비상사태로 봐서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대통령 측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좀 보시면 좀 무리하게 너무 많은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을 시도했었다. 행정안전부 장관도 그렇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그렇고 감사원장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총 22명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발의했었는데 헌정사상 제일 많긴 해요. 너무 많은 숫자였고 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그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하려는 의도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충분히 고민하지 않고 자르겠다고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삼는 거 아니냐. 정부가 야당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야당이 언제든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행동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맞는 얘기인데 너무 지나치게 많은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하려고 시도했던 게 맞는 얘기인데 계엄이 선포됐던 그 당시 12월 3일이죠. 2024년 12월 3일. 그 당시만 보면 검사 한 명, 그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그 둘에 대해서만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주장 자체는 계엄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숫자의 인원들을 탄핵소추안을 제기한 건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계엄령을 내릴 만큼의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옳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을 자르려고 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내린 건 적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즉 어, 야당이 주도가 돼서 어떤 법을 통과시키면 피청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법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분명히 이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그 법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충분히 의견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인원수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 이제 법률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통령은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이라고도 하죠. 이게 이제 그 2학년 때 그 로마사 시간에 배우는 비토예요, 비토, 거부권.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다시 논의해 달라라고 돌려보내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헌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았던 건 맞지만 어쨌든 대통령 피청구인이 제2요구권 다시 논의해 달라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야당이 통과시킨 법률들이 효력이 발생되지 않지 않았냐, 법이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것도 뭐 대통령이 별로 원치 않는 법을 야당이 무리하게 많이 통과시키려고 했던 건 맞지만 결국은 대통령이 다 다시 돌려보냈기 때문에 법이 되지 못했고 따라서 그러한 상황 자체를 계엄령을 내릴 만큼 혼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 관련한 문제인데 2025년 그러니까 당시 기준으로 내년이죠. 2025년 예산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 피청구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예산들에 대해서 무조건 삭감만 했고, 그래서 헌정사상 최초로 감액에 대해서만 이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필요한 돈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항상 재작년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정부가 쓰는 돈이 늘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작년에 300조였으면 그러니까 재작년에 300조였으면 작년에 350조고, 올해는 370조고, 내년에 하면 한 400조 생각하고 막 그런 식으로. 지금은 한 700조 원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이 아마 700조 이렇게 잡혔을 거예요. 아무튼 늘 그동안은 쭉쭉쭉쭉 늘려왔었는데 이번에만 야당 주도로 대통령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돈은 다 깎아버리고 오로지 더 이렇게 안 늘리고 줄이는 걸로만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어, 근데 이제 헌재 입장은 또 똑같아요.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라는 게 아니고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에는 2025년 예산안을 적용하는 시점이 아니었고 아직은 2024년 예산안, 전년도 예산안을 집행하는 중이었고 2025년 예산안은 본회의는커녕 제가 아까 얘기했었죠. 그 3단계 예산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소위원회를 통과한 다음에 본회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본회의로 올라가지도 않은 안인데 아직 본회의에서 언급도 안 한 안을 가지고 불만이 있다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즉 아까 얘기했었던 뭐 무리한 탄핵소추안 발의, 즉 사람을 자르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리한 입법권, 마음대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예산안, 돈 쓰는 문제. 셋 다 피청구인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인정은 되지만 그게 계엄령을 선포할 만큼의 혼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탄핵소추안 발의도 12월 3일 그 당시에는 2명밖에 탄핵소추안이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입법권도 결국은 법이 된 게 없고 마지막 세 번째도 예산안도 본회의 안건으로조차 올라오지도 않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뭐 그런 상황 자체가 있었다는 건 인정이 되지만 그런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만큼의 혼란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인 거죠. 그다음에 최종적인 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방금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 아까 제가 했던 얘기랑 똑같죠. 국회의 권한 행사가 만약에 위법하거나 법을 어겼거나 조금 잘못된 게 부당한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제의 요구 이런 중간 단계의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평상시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줄의 국가 긴급권 이게 이제 계엄령이죠. 계엄령인데 만약에 그래 보이지도 않지만 만약에 국회가 뭔가를 법률을 어기는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중간에 조치할 수 있는 평상시에 조치할 수 있는 무리하지 않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보든지 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국회에서 어떤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 심판을 청구를 해요. 그럼 무조건 탄핵되는 게 아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결을 하는 거지. 그걸 기다려 보든지 아니면 법률에 대해서는 혹은 예산안에 대해서든 이렇게 한 번 더 논의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돌려보낸다든지 그런 중간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간의 방법들을 써야 맞는 거지. 계엄령 같은 국가 긴급권을 사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 즉, 뭐 사람을 자르는 문제든 법을 만드는 문제든 아니면 돈을 쓰는 문제든 이런 문제들 가지고 중간에 평화로운 방법을 제끼고 물론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어, 계엄령을 내리는 건 어쨌든 적합하지 않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이 1번 계엄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했는가에 대한 최종적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피청구인 측에서 제기를 했던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의 어떤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이걸 해소해야 됐었다라는 게 이제 피청구인 대통령 측의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22대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결과적으로 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이 너무 많이 당선됐는데 혹시 부정선거가 있었던 건 아닌지 좀 의혹이 있다. 이 의혹을 해소해야만 됐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뭔가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사항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즉, 어, 그거는 그냥 의심 아니냐. 의심은 의심에 걸맞게 처리를 해야지. 의심했다 그래서 이걸 극도의 혼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극도의 혼란한 상황이 있어야 계엄령을 내리는 건데, 부정선거인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다고 해서 이걸 혼란한 상황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의혹을 받고 나서 보안 취약점이 어,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조치했다. 그리고 또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 장소를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24시간 공개한다든지 이제 표를 계산하는 개표 과정에서 사람 손으로 직접 검표하는 수검표 제도를 그러니까 요거 무슨 얘기냐면 그 당일날 투표하시는 분들 말고 미리 이제 다른 지역에 있다든지 해서 미리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 있죠. 혹은 이렇게 투표 당일날은 놀러 가고 그 투표 당일날이 아니라도 미리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우표함을 이제 우표를 받잖아요. 우편을 선거가 된 우편을 받는데 그 우편 보관함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뭐 보관함을 갈아치기 한다든지 그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서 그 사전 투표 우편함을 보고 있는 CCTV를 24시간 공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표를 실제로 셀 때 일단 기계로 센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 손으로 사람들이 직접 그 관리원들이 붙어서 개표 관리원들이 붙어서 직접 손으로 하나하나 세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기계로 한번 세고 그다음에 기계로 다 센 걸 사람 손으로 직접 한 번 더 세요. 그러니까 이중장치. 그렇게 제도를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철저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걸 이제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심을 덜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정함으로써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이 이거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전에 얘기했었던 야당의 전횡이라고 하는 건 지들 멋대로 얘기하는 거죠. 지들 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었던 뭐 고위공무원들 자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률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돈을 쓰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야당의 전횡이 아니더라도 뭐 부정선거의 의혹이라든지 이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계엄령을 내려야만 했었던 모든 사정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 계엄령 내릴만 하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어, 그 선포를 했었던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죠.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부정선거 의혹 이런 문제들은 어, 계엄령을 한다는 건 병력을 동원한다는 거거든요. 병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중간 절차들, 정치적 방법이든 제도적 방법이든 사법적 방법이든 군 병력 동원을 통한 계엄령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서 계엄령은 옳지 않다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청구인이 하는 또 다른 주장들이 있는데요. 피청구인은 그런 주장을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야당이 너무 멋대로 하고 있고 그대로 읽어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의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청구인이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요거는 실제로 막 계엄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계엄 시간이 짧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야당이 너무 너무 정치를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국가 정치가 위기 상황에 몰려 있다.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경고성으로 한 실제로 계엄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경고성으로 한 계엄령이다.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계엄을 경고로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계엄은 계엄이죠. 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엎드려 뻗치라고 해놓고 애를 엎드려 뻗치라고 해놓고 실제로 때려놓고 내가 너를 진짜 개패듯이 패려는 건 아니고 이번은 경고야. 때렸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여기에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은 계엄은 실제 혼란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 현실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는 법이지 무슨 이미 벌어지지도 않은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 대해서 경고한다든지 호소한다든지 이런 걸 목적으로 있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 호소 이런 말 자체가 계엄법에 적합하지 않다. 계엄법은 실제 혼란이 상당 수준으로 발생했을 때 현실 상황에서 발생하는 법이지 경고, 호소 이런 것들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피청구인은 즉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경고형 호소형 계엄으로도 볼 수 없다. 즉 경고가 아니지 않았냐. 실제로 막 국회로 군대 보내고 실제 행동을 하지 않았냐. 실제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그걸 경고형 혹은 호소형으로 보느냐. 이거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계엄법은 경고나 호소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계엄의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계엄령은 실제로 군대를 보내고 경찰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걸 경고나 호소로 볼 수는 없다. 실제 행동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거죠. 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건의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들을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즉,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 야당이 멋대로 사람을 잘랐든 뭐 아니면 뭐 법을 만들려고 했었든 돈을 쓰려고 했든 아니면 부정선거에 의혹이 있었든 모든 상황들은 계엄령을 내리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그리고 어, 경고형 호소형 계엄이라고 하지만 경고나 호소는 계엄법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고 계엄은 경고나 호소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실제로 군대와 경찰을 보냈기 때문에 경고성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다. 즉 잘못된 계엄 선포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계엄 선포의 절차를 지켰는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받아야 돼요. 국무회의라고 하는 건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 바로 아래 국무총리, 바로 아래 각부 장관들 및 여러 고위 공무원들, 그 위원들을 얘기하는데 이 회의를 열어서 내가 지금 계엄령을 내릴 거니까 이 계엄령은 왜 내리는 것이며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계엄 사령관은 누구고 이 계엄 상황에서 어떤 명령들을 내릴 것이고 이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국회에 바로 알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 계엄령이 타당한 계엄령인지 심의하고 그다음에 이 계엄령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국회에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심의를 받을 것 국회에 알릴 것. 이 두 가지가 계엄을 내리기 위한 대통령의 조건인데 첫 번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쳤는가.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굉장히 간략히 간단하게 설명했던 건 인정이 되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계엄 사령관이 누구인지 어느 지역의 계엄은 무조건 전국 단위로 다 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일 수도 있고 일부 지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기간을 할 건지 계엄 사령관은 누구인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이 계엄을 내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따라서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령 안건에 대해서 서명한 것도 없다. 이제 첫 번째 어떤 절차를 어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 즉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 일시, 시행 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첫 번째 국무회의에 알린 다음에 자세하게 안내하고 심의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절차를 어겼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회에 통고해야 되는데 안 했죠. 안 했죠. 그냥 깔끔하게 안 했죠. 그래서 첫 번째도 똑바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두 번째는 아예 안 했기 때문에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조건을 요건을 위배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엄 선포는 그 절차도 옳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국회에 군대나 경찰을 투입했던 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행위를 크게 네 가지로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군대 투입을 지시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군인들이 헬기 등을 이용해서 국회 경내 진입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회 건물 안으로, 그러니까 건물이라기보다는 국회 건물이 있고 그 건물 앞에 마당이 있잖아요. 그 마당 전체를 둘러싸는 울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울타리에 진입을 하고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국회 건물 안에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를 진입했다. 요거는 이제 분명히 국회의 어떤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고요. 그다음에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지시해서 국회의원들 중에 일부가 담장을 넘어가야 됐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했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국방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 확인을 지시했는데 요 마지막 거는요. 대통령이 한 게 아니죠. 국방부 장관이 한 거죠. 어, 그래서 근데 추가 내용을 보시면
피청구인 즉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국군 방첩사령부 지원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국군 방첩사령부면요. 그 우리나라 군대에서 정보를 다루는 부서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정보원도 정보를 다루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지시를 듣고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서 국군 방첩사령부를 지원해줘라 이렇게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국군 방첩사령관이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14명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대충 보면 국방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이 어, 국가정보원을 시켜서 국군 방책사령관을 지원해 준 거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시킨 거다 이거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군대 투입을 지시한 것.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던 것. 경찰청장에게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지시했던 것.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이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 확인을 지시했고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제1차장에게 국군 방첩사령관을 지원해 줄 것을 지시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피청구인 즉 대통령이 했던 행위로 보는 거죠. 더 있었네요. 두 가지가 더 있었네요.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점. 아니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요 앞에 이렇게 네 가지를 지시했었고요. 여기 이런 행동들이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 군대나 경찰을 투입해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거 앞에서 봤었죠. 그것들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국회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요. 이 경우의 권한은 이제 계엄을 해제하도록 요구하는 그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 불체포 특권이라는 국회의원 고유의 권한을 침해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니까 원래 국회의원은요 회기 중에는 체포되지 않는 특권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 안건에 대해서 표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이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각 정당 대표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개인 정보의 권한으로서도 문제가 있죠.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했다. 요 의미는 즉 본인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해서 국회에 일단 국회에 군대를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데 입법부인 국회에 본인 명령으로 군대를 투입했다는 것 자체가 상권 분립을 깨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 군인이라고 하는 건 국가 안정을 유지하고 국토를 방위하기 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사명으로 늘 국가에 봉사해 온 사람들인데 그런 군인들이 사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반 시민과 대치하도록 쉽게 얘기하면 맞짱 뜨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피청구인이 자신의 권력으로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침해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의 의무를 위반한다. 여기서 말하는 헌법에 따른이라는 표현을 붙인 이유는요. 대통령은 우리나라 군대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휘할 수 있는 국군 통수권자죠. 근데 대통령이 군대에게 명령을 내릴 때는 그 명령의 내용이 헌법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따른이라는 표현을 붙인 건데 이 경우에 대통령이 군대에게 내린 명령은 헌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군대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조직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헌법부터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헌법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헌법에 근거한 군대의 본연의 목적, 국민을 지킨다. 이게 본연의 목적인데 대통령은 군대에게 명령을 내려서 군대가 원래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목적인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어서 헌법을 위배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포고령에 관한 내용인데요.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가 육군대장 박안수에 의해서 포고가 됐죠. 어, 죄송합니다. 웃어가지고 이게 왜 황당해서 웃냐면 사실 그 진짜로 옛날 진짜 서술표론 독재정권 때나 보던 저는 이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현대사를 보면은 정말 옛날에 막 군부 정권 시절에나 보던 게 겸 포고령인데 이거를 2024년에 그러니까 숫자가 웃긴 거예요. 숫자가 만약에 저 12월 3일도 안 웃겨 나는 12월 3일도 안 웃기고 만약에
12월 3일 저 앞에 써 있는 네 개의 숫자가 2024가 아니고 뭐 1971, 뭐 1972, 뭐 1981 이랬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겠죠. 그런 시대였으니까. 근데 2024가 웬 말이에요? 2024가 웬 말이냐고. 에? 막, 야, 챗GPT가 나오는 시대고, 그런 시대인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싹 다 막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 막 모든 사람들이 다 유튜브를 보고 이런 시대인데 계엄사령부 포고령? 그것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왜 제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한국 보통 나라 아니에요. 세계 12위, 13위권의 경제 대국이고요. 예? 민주주의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다른 나라로부터 평가를 받아왔던 나라라고요. 근데 이게 계엄사령부 포고령이라는 게 하나하나 보시면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있죠.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숫자를 4번. 사회 혼란을 주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5번. 이제 5번. 5번. 전공의를 비롯해서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고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6번.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거는 진짜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아, 어,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일단은 계엄법도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계엄법도. 계엄령도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적 권한에 의해서 국회가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요청이 아니에요. 요 굳이. 그러니까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만 해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계엄 자체가 불법이 돼요. 그 얘기는 그런 모든 절차가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엄령도 헌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보시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모든 시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 행위 이걸 어떤 식으로 규정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이거 언론 통제 이거 전두환 정권 때 했던 거예요. 보도 지침이라 그래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 전두환 정권이 했던 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고 있다는 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 이런 문구들이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석하지 않고 그냥 계엄 옛날에 언제 했었지? 맞다.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하지 않았었어? 그때 그거 하면 되겠네. 그거 복사 붙여넣기 해. 거의 그 수준이에요. 복사 붙여넣기 안 한 게 5번이죠. 일단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 파업은 그리고 집회는요 법률이 보장하는 쟁의권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건 뭘 하건 그건 전공의들의 자유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를 물론 이제 전공의들이 파업 중인 상황일 때 전공의 단체와 대화를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파업 행위 자체를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이렇게 파업 행위를 함으로써 많은 환자들이 아파하고 있고 많은 의료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제발 좀 돌아와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최대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볼 수는 있어도 파업 행위 자체는 그게 의료인이든 뭐 저 같은 뭐 교육인이든 누구든 간에 자기 직업에 대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바가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파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반국가 세력 등 체제 전복 세력은 불편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나 체제 전복 세력을 규정해야 된다는 건데 그 누군데? 그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어? 이 새끼 빨갱이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다음에 마지막 전체 조건이 대박이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개헌법 14조 벌칙에 의해서 처단한다. 처단이라는 표현은 애초에 법률적 표현이 아니고요. 쳐버리면 쳐버리지. 처단은 뭐예요?
그죠?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헌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포고령의 내용 중 문제사항을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너무 많죠, 지금.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면 아니 계엄을 해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국회에만 있는데 국회 활동을 금지시키면 해제 요구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국회가 원래 기존에 헌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개헌법으로 막겠다는 건데 말이 안 되죠. 어, 왜냐면 개헌법은 헌법의 하위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정당 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도 위배하고 있고요. 정당은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권리가 있는데 그걸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이것도 헌법 조항이니까 개헌법은 헌법의 하위법이죠. 아래법이죠, 아래법. 그다음에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도 행정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위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계엄 하에서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했던 헌법 및 개헌법의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마지막에 봤었죠. 어떤 포고령을 위반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선 영장 없이 잡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영장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즉 그 사람이 가진 물건을 압수해서 수색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 자체를 끌고 구속해서 할 때도 그렇고 법원이 명령하는 명장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왜냐면 좀 명확하게 구분하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기본적으로는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부예요. 행정부인데 경찰이 이 사람이 뭔가 잘못을 한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그 증거를 이 사람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정황이나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증거를 이 사람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찾을 수 있을 만한 정황이 보여. 그러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원에 이 사람의 잘못한 정황이 이렇고 증거가 거기 있을 만한 정황이 이러니 이 사람의 물건을 수색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을 허락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 법원이 쭉 읽어보고 허락한다라는 명령장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게 영장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압수수색도 물건을 압수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갈 것 같다. 그러면 그 상황을 잘 적어서 법원에 허락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은 행정부, 법원은 사법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조사하기 위해선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찰이라는 행정부의 수사 행위를 법원이라는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색 영장이든 압수수색 영장이든 구속 영장이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영장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행정부에 속하는 경찰의 수사 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사법부의 허락을 받고 움직이도록 해서 사법부가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영장주의라고 하는데 영장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다음이죠. 포고령 다음 주제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 요거는 이제 적법 요건에서도 한번 봤던 내용인 것 같은데 국방부 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즉 건물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을 통제하면서 당직자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했다. 이것도 영장주의를 위배하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보는 피청구인의 이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막 전산 시스템을 촬영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랬던 행동들은 기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해서 영장주의를 위반하는 거고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 아마 마지막 조항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법주인 위치를 확인한 행위. 필요시 체포를 할 목적으로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 어, 그러니까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 판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전이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아니라는 건데 이게 이제 그만둔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현직에 있은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을 포함해서 필요하면 체포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려고 시도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피청구의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을 판단하는 거니까 사실 개인정보는 법률의 문제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을 판단하는 거니까 현직 법관들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대로 읽어보면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둔 지 얼마 안 된 전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위치를 확인했다고 하는 건 아직 그만두지 않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판사들한테도 나도 언젠가 체포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갖게 했다는 거죠.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건 입법부를 구성하는 판사들을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상권 분립을 위배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에 대해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상권 분립을 어떤 식으로 위배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촘촘하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헌법을 위배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상권 분립을 위배한 행동들을 촘촘히 엮어냄으로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가? 하나하나 뜯어보면 피청구인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국회와의 대립을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했다. 이런 의미는 국회 헌법상의 권한 행사를 방해해서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이 되게 큰 의미예요. 계엄을 내렸으면 그 계엄이 적합한지 해제해야 되는 거 아닌지에 대한 심의 권한은 국회에 있는데, 그래서 이 계엄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그럼 국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모이고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국민들의 뜻을,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뜻을 대변해서 의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방해했다는 건 국민들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뜻을 들을 생각이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선거 분립을 위배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병력을 투입시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요거의 의미를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라고 하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뭐 뭔가를 수색하려면 뭐 영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영장도 없었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성을 지켜야 되는 독립성이 있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했다라고 보는 거죠. 즉 역으로 얘기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은 헌법이 보장하는 건데 그걸 깼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건 계엄에 포고령을 발령했다. 그래서 포고령의 내용 아까 쭉 말씀드렸지만 뭐 개인의 뭐 기본권이든지 아니면 언론 자유라든지 뭐 표현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직업의 자유라든지 이런 국민의 기본권을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도 안 되게 너무 광범위하게 침해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이 있는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적법 요건에서 다뤘던 문제인데, 계엄이 금방 끝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계엄령을 내렸지만 국회가 결국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을 결의했고 빠른 시간 안에 결의했고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바로 계엄을 해제했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중대한 문제로 볼 수는 없지 않냐? 국회는 빠른 속도로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했고 그리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했을 때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냐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렇다는 거예요. 국회가 신속하게 빠른 속도로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건 시민들이 군대와 경찰을 저항했고 군대와 경찰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군대와 경찰을 시민들이 맞서서 저항을 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가려고 하는 걸 막으려고 했었던 군대와 경찰도 본인들의 임무 수행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 중에 양심의 자유라는 게 있거든요.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예요. 나는 내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고 내 부차적으로는 뭐 이 양심을 드러내지 않을 권리도 있고 그런 거지만 아무튼 간에 이건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 아무리 군인이라고 하더라도 군인으로서 받은 명령이 내 가치관과 양심에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고유한 권리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동을 보였다면 이 사람의 그런 행동을 한 의도가 양심에 따른 행동인지에 대해서도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은 군대와 경찰이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혹은 이미 들어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 명령이 아마도 뭐 일일이 인터뷰에서 캐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소극적으로 했다. 군대와 경찰이 이 받은 명령,
즉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고 이미 들어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하는 명령을 군대와 경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임무 수행을 했다. 대충 했다. 왜? 아마도 본인들이 양심적으로 이건 잘못된 명령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그때 이제 그런 얘기 되게 많았잖아요. 지금 그때 투입됐던 부대의 면면을 보면은 다 막 무슨 저기 정보사령부 대원이고 막 707 부대고 그래요. 강철 부대에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왜 예전에 했던 예능 중에 그 채널 A였나요? 그 김성주 씨랑 저기 누구야? 김동현 씨랑 추인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특수부대 예비역들 그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종목들 겨루고 막 했던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거기 보면 되게 수행 능력이 엄청나잖아요. 거기 막 UDT도 나오고 뭐 육군 특수부대 특수전사령부 애들도 나오고 또 누구 나오냐 뭐 해병대 특수수색대 애들도 나오고 뭐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뭐 UDT 대원분들 뭐 이렇게 또 누구 나왔었나 뭐 SRT 대원분들 뭐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행 보시면 보셔도 모를 거예요. 저도 몰라요. 왜냐면 그 몸으로 해봐야 알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수행 능력을 가지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예비역이라고 이미 군대를 전역하신 분들이라고. 그럼 현역은 어떻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의 수행 능력은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받는 축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707 부대 부대원들이나 아니면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갔던 정보사령부 대원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단히 좀 느리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예전에 주기적으로 이제 국군에서 707 부대의 시위 테러 진압 훈련 과정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때 707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와 정말 전광석화예요. 정말 진짜 막 벼락처럼 빠르게 들어가서 막 엄청난 수행 능력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수행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국회에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와 정말 야 저게 뭐야? 내가 끌어내도 끌려 나오겠다 싶을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열심히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명령이 옳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거기서도 막 이렇게 지휘관들이 얼굴은 드러나지 않지만 시민들 다치지 않게 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항하는 시민들 그리고 또 이 명령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던 대원들 덕분에 국회에서 빠르게 의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다. 무슨 피청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뭔가를 배려하거나 보장한 건 전혀 없고 오로지 시민들의 저항과 군대와 경찰의 소극적 임무 수행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빠르게 진입해서 빠르게 모여서 이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결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피청구인의 어떤 취지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심판을 함에 있어서 이 심판의 중대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래서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문제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들을 보면 법치 국가로서의 원리, 즉 법을 기준으로 통치하는 국가로서의 원리, 국민이 주인인 민주국가로서의 원리로서의 기본 원칙들을 위반하고 있고 행위 그 자체로 헌법 질서를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고 국가 긴급권, 계엄령을 얘기하죠. 국가 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서 행사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피청구인의 입장을 좀 고려해 봐도 피청구인의 취임 이래 야당이 전국을 주도했었고 또 이례적으로 많은 고위직 공무원을 탄핵 소추했었고 2025년 예산을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이 단독적으로 의결을 했었고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이 야당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고 그래서 피청구인의 제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는. 그러니까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이거는 좀 잘못된 법입니다. 돌려보낼 테니까 다시 논의하세요. 하면 국회는 또 야당 주도로 또 그냥 통과시켜서 올려보내고 그럼 대통령은 또 다시 반려시킨다고 하죠. 돌려보내고 이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는 거죠. 즉 지금 이 화면에서 말하는 건 뭐 너무 많은 고위직 공무원을 자르려고 했던 거, 예산안을 그냥 무조건 돈 줄이기만 해서 야당이 단독적으로 의결했던 거, 그다음에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하려고 했던 정책들이 다 안 됐던 거, 그다음에 야당이 하고자 하는 법은 다 막 통과돼 가지고 또 막 대통령이 다시 돌려보내게 만들고 이런
대통령으로서의 어려움은 인정된다는 거예요.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청구인의 입장에 대한 고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아무튼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아마도 피청구인은 야당이 이런 이제 야당이 멋대로 정치를 하는 야당의 이러한 전횡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서 이를 어떻게 해서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어, 그렇기 때문에 피청구인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국회의 권한 행사를 권력 남용이라든지 국정을 마비할 수 있는 그런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만약에 피청구인이 판단했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야당이 너무 한다, 야당이 너무 멋대로 하기 때문에 야당이 너무 멋대로 하는 게 나라의 정치를 마비시키고 어떤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국회의 권한을 이렇게 남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판단했다면 다 야당의 잘못이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했다면 그 판단 자체는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 근데 헌재의 판단은 이런 거예요. 알겠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이 다 지멋대로 하고 그게 문제로 대통령이 보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 대통령의 그러한 시각이나 의견은 존중이 돼야 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인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어느 한쪽의 완전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고 국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쌍방의 책임인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서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말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가 많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별 무리 없이 조치할 수 있는 중간 단계가 많고 그 중간 단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대화의 기회들이 많고 대화로 풀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도 현재는 국회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야당이 다수라고 해서 소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고 이걸 이용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다라는 걸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국회가 그렇게 하지 말고 야당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랑 관계를 좀 잘 풀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된다. 그리고 피청구인인 대통령 역시 국민의 대표, 그러니까 국회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직접 뽑으니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함께 통치해야 될 대상으로, 그러니까 협치라고 하는 건 함께 통치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를 같이 해야 될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된다. 즉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대화로 풀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그러니까 국회를 빼고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엄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계엄령 포고령에도 뭐 국회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이런 표현이 들어가고 막 군대와 경찰을 투입해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던 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인 국회가 대화로 정치를 풀어가는 게 민주정치의 전제인데 이걸 허무는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좋아야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피청구인은 만약에 국회 권한 행사가 국회에서 어, 야당이 다수기 때문에 다수의 횡포라고 보여진다고 해도 그래도 헌법은 이미 야당이나 여당 어느 한쪽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 다수가 횡포를 벌일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라고 미리 정해놓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대통령이 봤을 때 국회가 어느 한쪽 당이 너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 당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막 멋대로 이루어져도 그걸 어느 정도 중간에 막을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중간 방법과 대화의 기회들이 충분히 있고 그걸 헌법에서 이미 정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중간 단계의 방법들을 썼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더구나 피청구인은 취임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선이죠. 총선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그러니까 좀 제가 속한 정당을 좀 많이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도 해가면서 조금 이렇게 자기가 정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국민들, 정치의 주인은 결국 국민이니까요.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선거는 정치인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대의 기회예요. 헌법재판소는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국회의원 총선을 맞이해서 좀 자기가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좀 국민들에게 도와달라. 좀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속한 정당들도 좀 사랑해 주시고 해서 제가 너무 야당에 끌려가지 않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충분히 설득할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선거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지금 이 화면의 마지막 문장도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야당이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불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야당도 어쨌든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야당이 뭐 멋대로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야당이 하려고 하는 그것도 결국 국민들의 뜻인 거예요.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니까 그 야당 의원들도. 그러니까 이 야당이 하려고 하는 행동도 국민들의 뜻이라는 걸 그걸 무시하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왜 무시하고 배제하려고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잘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계엄을 일으킬 만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 정치적 상황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 긴급권에 해당하는 계엄권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는 그런 역사를 또 다시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실 이건 헌법재판소 여기서 재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되게 유의미해요. 의미가 있는 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런 적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재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어쩌면 더 주의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미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에 계엄령을 통해서 국민들을 되게 폭압적으로 막 이렇게 압박하고 압제적으로 다스리고 이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기저의 공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모습을 또 보이면 국민들은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고. 실제로 계엄령이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면 어떤 식으로 사회가 운영되는지 많은 수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기억 속에 있고 역사 속에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국민들인데 또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함으로써 국민들을 더 큰 충격과 두려움에 빠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도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 요거는 경제적인 현실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위주의 경제잖아요. 내수 경제 중심이 아니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걸 주 산업 구조로 먹고 살고 있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게 불안해 버리면 우리나라의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나라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랑 그동안 거래를 많이 했어서 막 그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막 지사 설치하고 거기다가 막 자기들 직원 보내고 막 그럴 수 이미 많이 있거든요. 이미 광화문 나가 보시면 거기 막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한국지사 본사죠. 그것도 있고 막 다른 나라 기업들 되게 많아요. 일본 기업 본사도 있고. 그럼 거기는 그 나라 기업 막 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불안하면은 투자하고 싶겠냐고. 그럼 경제에도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수출 위주의 경제인데 다른 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투자금 빼버리고 막 거래 끊고 이러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계엄령을 내림으로 인해서 이런 불안이 야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요.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이거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초월한다는 건 나를 지지했든 안 했든 나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해서도 다 같이 통합을 위해서 노력할 만한 책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지해줬던 내가 주장했던 공약들을 지지해줬던 국민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야 되지만 또 한편 나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의 목소리도 당연히 들어서 이 양측을 잘 조화하고 서로가 배려하고 양보할 수 있도록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원래 그런 자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완전히 위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완전히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입을 중대하게 배반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따라서 이제 마지막에 거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런 거예요.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을 수호함에 있어서 이익이 되겠는가 손해가 되겠는가 그걸 판단하려는 건데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을 어겼고 법률을 어겼다. 그런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믿음, 신임을 배반하는 것이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 여기서 말하는 법은 헌법과 법률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즉 파면하는 게 파면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이익이 크다는 거죠.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총 8명이었고요. 원래 정원은 9명인데요. 한 명이 공석이었죠. 그래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최종 선고가 내려진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이 이후의 재판은 없습니다. 무조건 여기에 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 측이나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이 결과에 뭐 이제 다른 어떤 반발이나 뭐 승복하지 못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친 건 없고요. 그냥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정도의 소감을 남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대선을 향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나가야겠죠. 그리고 요건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고 나머지 다른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재판들이 또 남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가 진짜 청소년을 위한 건데 요약해 보면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은 탄핵 사항으로 심판하기에 이유가 충분하고 그러니까 심판할 만하고 심판 청구의 절차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다. 따라서 심판해야 된다. 그리고 심판을 해보면 계엄을 할 만한 비상 상황도 아니었고 그다음에 계엄을 했었던 절차도 국무회의의 심의나 국회 통보 그다음에 포고령의 내용 이런 것들이 헌법과 법률을 굉장히 많이 위반한다. 그리고 만약에 야당이 그렇게 멋대로 하는 게 그게 뭐 야당이 멋대로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고위공무원을 자르는 문제든 아니면 뭐 법률을 이렇게 만드는 문제든 돈을 쓰는 문제든 뭐든지 간에 어, 야당이 멋대로 하는 게 불만이었으면 대화로 풀었어야 된다. 그건 정치의 문제다. 대화로 풀었어야 된다. 그리고 야당도 이것도 이 요약에 들어가야 돼요. 야당도 어, 다수당으로서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어야 된다. 야당도 잘못이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을 굉장히 많이 어겼고 그래서 초래한 혼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면하는 게 파면하지 않는 것보다 이익이 크다. 헌법 수호를 위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인데요. 결론은 나왔고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뭐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뭐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뭐 어떻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있는데 그냥 저는 그래요. 다른 건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 갈등이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국가가 내분이 발생하는 건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가장 큰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국가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는 외적의 침략이나 뭐 자연재해나 많이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외재적 요인이잖아요. 바깥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침략하겠다는데 어떻게 막든가 뭐 빌든가 해야지. 아니면 뭐 자연재해 뭐 어떻게 신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국가 내부는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최대한 안 좋은 일이 안 벌어지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 중에 최악이 내분인데 분명 이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왔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양측이 서로 물론 동의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맞춰가는 과정이지. 그러니까
이 국민을 통합한다는 것도 국민들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두 통일되게 만들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적당히 양보해서 맞춰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사실은 지금 조금 더 넓은 시야로 경제나 이런 것들, 뭐 인구 추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너무 중차대한 위기의 목전에 있기 때문에 많은 지점들이 두렵지만 뭐 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그냥 뭐 탄핵이 결과적으로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것이 뭐 옳았다 혹은 글렀다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 역할은 아닌 것 같고 다만 그냥 제가 바라는 건 어,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탄핵 정말 쉽게 받아들이면 이미 재판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탄핵 파면된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 왜 이미 판결 결과가 나왔는데 저렇게 생각하지? 근데 그분들의 생각도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승복해야 돼요. 그리고 다 승복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한때나마든 지금까지든 대통령은 탄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완전히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생각이 다르구나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서로 생각이 다르더라도 음, 혐오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하는 것밖에 바람이 없습니다. 지금 바랄 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부족한 깜냥이고 무식한 지식이지만 풀어드렸던 건 일단 첫 번째로는 어느 정도 현실 인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도 시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게 제일 커요. 뭐 탄핵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정치적으로 어느 쪽을 지향하든 간에 어, 이 글은 이 탄핵 판결문은 장문 능력적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땐 대단히 잘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에 해당하는 좋은 글의 사례니까 한번 읽어보고 의미를 해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발언이나 해석에 오류가 있다면 혹은 비판이나 반박의 여지가 있다면 제가 틀렸고요. 여러분들이 옳습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